이제 한국노총에서는 이제 대타협을 힘들게 이루어냈는데 그 직후에 이제 5개 그 개혁 법안을 우리가 당론으로 제출했어요. 근데 이제 그 내용 하나하나가 이제 일선에서는 이제 아픈 부분도 있고 또 오해를 살 만한 부분도 있고 이래서 그것이 합의 정신을 위배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의 목소리를 저희들 듣고 이제 저희들 열심히 내용이 그렇지 않다 하는 걸 잘 설명을 드렸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국회 입법 과정은 이제 우리가 법안을 내고 또 야당도 이제 대응하는 법안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숙려 기간도 있고 또 이것이 이제 상임위에 상정이 되고 대책 토론하고 또 상임위에서 이제 소위로 넘겨가지고 소위에서는 공청회도 하고 이제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그러고도 이제 법사위를 거쳐서 본회의로 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여야 간에 지도부 간에 또 이제 대타협 같은 것도 해야 되고 이래서 지금 이제 서둘러서 우리가 법안을 제출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걸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또 그 내용은 이릉 이제 그 대타협 정신에 맞추어서 우리가 냈는데 앞으로 이제 노사정위원회에서 특히 이제 기간제하고 파견제 이런 비정규직 시장에 관한 그 규제 합리화라든지 고용 안정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이제 다시 추가적으로 세부적인 합의를 하게 돼 있어요. 그 합의하면은 그 이제 입법 과정에 반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 합의가 되면 뭐 입법 과정에 여야 절충을 통해서 충분히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밖에도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노동계 또 노동계를 대표하는 이제 한국노총 또 민주노총도 필요하면 이제 저희들 소통해가면서 충실하게 반영하겠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합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일선 현장에서는 이제 어떤 피해 의식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일반 해고 또 취업 규칙 변경을 통한 그 임금 피크제 도입 그리고 이제 기간제하고 파견제 이 부분에서 이제 좀 그 규제를 합리화하는 내용들이 들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부정적으로 말하자면 자기 자신들의 기본권을 어떤 제약하고 이 나쁜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이 점에서 이제 굉장히 그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그 근로자들의 기본권을 뭐 위험에 빠뜨린다든지 불이익하게 할 의도로 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나 하여튼 전체적으로 보면 이 뭐 일방적으로 해고당하는 거 아니냐, 또 일방적으로 임금이 삭감당하는 거 아니냐, 또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근로 조건이 더 악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은 이제 입법 과정에서 이제 충분히 이제 대화하고 설득을 해가면서 이제 합리적인 그런 입법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업무 부적응자에 대한 그 해고, 또 이제 취업 규칙 변경을 통한 임금 피크제 도입, 이 부분 이제 그 기준과 절차, 또 평가 체제 이런 것을 이제 노사와 협의해 가지고 이제 정부가 행정 지침을 만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이제 협의를 강조하신 겁니다. 사실상 이제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사실상 이제 합의 정신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또 실제로 그 부분 뭐 노사하고 협의해서 안 할 이유도 없습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할 이유가 없죠. 그건 뭐 충분히 저는 시간을 가지고 이제 협의가 잘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비정규직 시장에 관한 여러 가지 세부 내용은 이제 협의체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해가지고 입법에 반영한다고 이렇게 합의를 했으니까 그 합의안이 만들어지면 국회에 제출됩니다. 10월 말까지만 제출하면 11월 중에 집중적인
이제 입법 심사가 있게 되니까 충분히 반영할 수 있고요. 그렇게 이제 개혁 과정이 추진이 될 겁니다. 예, 지금 이제 뭐 누가 대표 발의냐 하는 건 뭐 중요하지 않고 당론으로 발의가 된 것이고 또 이 노동시장 개혁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주도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이제 추진을 했고요. 그리고 이 1년 가깝게 노사정위원회에서 100차례가 훨씬 넘는 그런 논의를 통해서 힘들게 합의를 이끌어내서 이제 추진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이 기간제하고 비정규직 시장의 규제를 합리화하는 과제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 추진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계속 추진되고 있는 내용과 방향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 5년에 걸친 그 독일 슈레더 정권의 하르츠 개혁에서도 이제 두 가지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비정규직 시장의 규제를 완화하는, 합리화하는 이런 개혁입니다. 그래서 이 말하자면 노동시장에서 제대로 기회를 잡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는 노동력을 이제 그 에너지를 이제 산업에 활용을 해서 그 당사자들에게도 이제 취업의 기회가 생기고 또 노동력의 갈증을 느끼는 기업들도 이제 그런 노동력을 활용함으로써 기업 활동이 왕성해지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대성공을 거두었죠. 물론 비판적으로는 노동의 질, 비정규직 일자리가 너무 늘어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은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그 밖에 다른 나라들도 대부분 이 비정규직 시장에 가해진 여러 가지 사용 기간이라든지 또 허용 업종이라든지 이런 규제를 합리화하는 내용의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기간제에 있어서 2년 이상 기간제 근로를 시키면 의무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기본 틀은 허물지 않습니다. 예컨대 뭐 이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사용 기간 제한이 5년입니다. 5년. 우리보다 훨씬 높죠. 우리는 이제 이걸 기본 틀은 허물지 않되 다만 35세 이상 기간제 근로자는 그 근로자가 원할 때에는 사용주하고 합의를 해서 4년 미만까지는 말하자면 그 의무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걸 적용을 하지 않고 비기간제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좀 숨통을 열어주는 내용인데 그 취지와 목적은 뭐냐 하면은 35세 이상 기간제 근로자는 이제 2년 이상 될 때 정규직으로 해줄 여건이면 뭐 정규직으로 해주는 건데 그게 안 될 때 이제 1년이나 1년 반 만에 거기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나오면은 다른 데 가서 정규직이나 또 비정규직 일자리를 얻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젊은 사람들은 뭐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고용의 말하자면 불안정이 더 악화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데 가서 또 2년 미만 그 기간제 근로 기회를 갖는다 하더라도 거기 가서 또 적응하는데 많은 애로를 겪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하던 곳에서 좀 더 연장을 해서 4년 미만 일을 하게 되면 우선 숙련도가 더 높아지고 또 그 기업 조직 안에서 신뢰도도 높아지고 그러면은 그 기간제 사용주, 그 사용 기업 쪽에서 이제 그 사람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말하자면 동기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런 기회가 넓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그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의 안정, 또 그 정규직 전환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 아니냐. 또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그 사용기간 제한 때문에 그분을 이제 계약 해지를 해서 다른 데로 가게 하고 새로운 또 기간제 근로자를 들어오면은 그 업무에 숙달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신뢰 관계가 깊어지는데 또 애로가 많고 이래서 이제 노동 생산성이 이제 약화되니까 기업 경영에도 애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래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일선에서는 말하자면은 기간제 그 2년 되면은 바로 이제 정규직으로 되는 기회를 오히려 박탈하고 또 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이런 그 나쁜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이제 충분히 토론을 하고 또 노사정 위원회에서 별도 협의를 이제 해서 내용이 결정될 겁니다. 그 다음에 파견법에서는 이제 우선 그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가 지금 32개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32개로요. 그런데 이제 요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 안에서도 생명 안전에 관한 직종, 주로 뭐 이제 자동차나 뭐 기차나 항공기나 선박이나 이런 운전을 한다든지 또는 유해 물질을 다룬다든지 요런 직종에는 절대 안 된다. 파견이 허용되는 업종 안에서도 그런 직종에는 절대 이 파견 근로를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규제를 강화했고요. 뭐 세월호 사건 교훈 때문에 그렇게 강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55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에는 파견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런 그 32개에 제한되지 않고 전반적으로 파견이 가능하도록 하자. 이렇게 이제 저희들 법안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55세 이상 근로자는 이제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일자리 정규직 일자리 얻기가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지금 이제 우리 이제 사회 경제 현상으로 볼 때 55세 이상이면은 이제 상당히 노동시장에서는 고령화되어 있는 건데 이분들의 노동력을 그 에너지를 활용하지 않으면 이제 이 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또 그런 근로자들에게도 취업의 기회가 넓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안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도 역시 이제 또 이 비정규직 일자리 수준이 낮은 일자리가 양산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이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뿌리 산업 이 부분이 이제 좀 논쟁이 심합니다. 뿌리 산업은 그 이제 핵심 생산 공정 업무의 하나인데 이 금형이라든지 또 주조 또 이 용접 도금 이런 업무입니다. 이런 산업인데 이 부분은 이제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건 뭐 그런 사람들을 이 정규직이나 이렇게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영세한 중소기업에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 근로자를 데려다 쓰기가 너무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뭐 지금 이 해외 근로자들에 의존하고 있고 잘못하다가는 이 업종이 말하자면 좀 아주 중대한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해외로 다 나가든지.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파견이 좀 허용되도록 해달라. 그래 32개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허용해달라는 이런 게 산업계의 강력한 요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도 이제 굉장히 일선에서는 걱정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이제 입법 과정에서 이제 충분히 이제 노사정 협의체에서 이제 합의가 되면은 이제 그 반영이 되고 또 야당하고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할 텐데 실제로 이제 애로를 겪고 있는 인력난으로 구인난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그런 산업에 이렇게 그런 그 규모의 중소기업에 한정해서 뭐 허용을 한다든지 이런 뭐 이제 절충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 전문직인데요. 전문직은 지금 7개 업종, 전문 직종에 업무에 대해서 이제 허용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손을 대지 않고, 다만 고소득 전문직은 이제 제한 없이 파견이 가능하도록 하자, 이런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이제 고소득 전문직이면 이제 상당히 수준 높은 이런 전문직인데, 이분들 인력을 좀 자유롭게 필요한 곳에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하자는 그 요구 때문에 그런 안이 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기간제 또 이 파견제 요 부분에 관해서 이제 굉장히 아마 입법 과정에서 많은 논의가 있을 테고요. 노사정위원회에서 이제 합의안이 만들어지면 뭐 좀 쉽게 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전문가라든지 또 현장 목소리를 담아서 합리적인 그 개혁 입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벌 개혁하고 노동 개혁은 충돌하는 개념이 아니고 같이 가는 개념입니다. 같이 가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재벌 개혁에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새누리당이요. 이미 재벌 개혁을 위한 입법이 굉장히 많이 통과가 됐고요. 또 지금 이제 국회에서 지금 계류되어 있는 법안도 10개가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이제 뭐 이 재벌 개혁 이야기 나온 지가 뭐 한두 해가 아니지 않습니까? 역대 정권 때마다 계속 재벌 개혁에 접근했고요. 꾸준히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벌 개혁을 뭐 우리 당이 절대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이 노동 개혁하고 충돌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것대로 이제 추진을 해야 되고, 그러나 이제 노동 개혁은 이제 더 시급한 과제죠. 그리고 노동 개혁은 이제 노동 시장에 그 뭐 법을 만들 때의 그 규범, 그거는 그때는 맞았다 하더라도 시대 변화 때문에 이제 새롭게 고쳐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좋은 집을 짓고 살 때에도 처음엔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시간이 가면 고쳐야 될 부분도 많이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이 개혁이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노동 시장의 여러 가지 뭐 규범이라든지 문화를 이제 많이 이제 현실에 맞게 이제 바꾸어 나가는 과정인데, 이 지금 하여튼 이 차질 없이 여기 잘 추진이 되도록 이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야당에서 이제 재벌 개혁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뭐 별도로 그 재벌 개혁 다루는 위원회는 따로 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거는 별도로 이제 계속 같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하고, 노동 개혁은 이 아주 이게 제일 아주 뭐라고 할까요? 민감하고 뜨거운 과제입니다. 그래서 노사가 정말 큰 틀에서 타협을 이루어내고, 또 이게 이제 선거 때에는 이 노동 개혁은 아주 다루기 어렵습니다. 이게 뭐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년에는 뭐 이제 총선, 그 다음에는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 하지 않으면 이제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으니까 여야가 대타협을 해서 이번 정기국회안에 꼭 마무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마무리 못하면 이 정부 내에서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개혁의 동력이 많이 약화될 겁니다. 정말 그게 너무 걱정스러운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야당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하자, 이거는 시간적으로 좀 맞지 않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지난번에 공무원 연금 개혁할 때는 그것도 이제 상당한 국민적인 그 합의가 필요한 내용 아닙니까? 이해관계자 너무 광범위하고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때는 그런 연금 개혁 같은 걸 위한 대타협 기구가 법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결의를 통해 가지고 의결을 해 가지고 그 타협 기구를 만들고, 그래 특별위원회 만들어서 이제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요 노동시장 개혁 같은 것은 이미 법으로 대타협 기구가 있습니다. 98년
그 외환 위기 이후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 네. 정부에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뭐 좁게 보면은 노동시장 개혁도 있고 이제 사회 경제적인 그 대타협을 위한 그 노사정위원회 기구를 만들었어요. 지금까지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노사정위원회에서 1년 넘게 논의를 해가지고 대타협안을 만들어 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회에서 뭐 결의해가지고 대타협기구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권위 있는 그런 기구의 대타협이 이루어졌고, 또 이제 환경노동위원회가 이제 주무위원회인데 뭐 그거보다 더 뭐 특별한 위원회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이제 시간이 상당히 촉박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 노사정위원회에서 한 대타협 정신을 바탕으로 여당이 이제 발의했으니까 야당도 대응 법안을 내고 이래서 이제 대타협을 통해서 이 입법을 마무리하자, 이렇게 이게 이제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 예. 두 가지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픈 프라이머리, 말하자면 국민 경선제, 국민 예비 선거제도를 당론으로 채택을 해서 이미 그 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우리 당에서. 그런데 이제 그게 정계특위에서 논의되고 있었는데 야당의 뭐 문재인 대표는 본인이 뭐 공약도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과는 달리 이제 그 오픈 프라이머리가 아닌 다른 경선 제도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그 이제 중앙위원회인가요? 거기서까지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뒤집지 않는 이상은 오픈 프라이머리를 여야 간에 합의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는 우리 당 혼자만으로는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법을 만들어서 중앙선관위가 중심이 돼가지고 여야 모두 다 참여하는 가운데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어렵게 됐고요. 근데 아직도 이제 뭐 좀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이제 야당의 문재인 대표가 아직도 뭐 그 당론을 바꿔가지고 오픈 프라이머리를 여야 간에 합의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좀 혼란스럽기는 하지만 사실상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를 법제화하는 것은 이번 국회에서는 어렵지 않나, 이런 이제 판단이고요. 그래서 아마 의원총회에서 다시 논의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픈 프라이머리 정신에 가까운 이런 어떤 우리 당만이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그 경선 제도를 이제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는 뭐였더라? 선거구. 예, 선거구 문제는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그 2대1 넘으면 안 된다, 투표 가치가. 그 결정 때문에 이제 조정이 불가피하게 됐고요. 일단 중앙선관위 그 민간위원회에서 이제 초안이 이제 제출이 되면은 1차에 한해서 이제 거부할 수 있고, 거기서 다시 이제 올리면은 이건 무조건 통과가 돼야 됩니다. 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 당의 이제 많은 의원들은 농어촌의 대표성이 현저히 손상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요구가 있고요. 그래서 그 요구에 대해서 당론으로 뭐 이제 논의를 하려고 하는 모양이죠. 그래서 그 의견을 아마 그 핵정위원회 아마 이제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 농어촌의 대표성이 너무 약화돼도 물론 안 되겠죠. 그러나 이제 2대1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무너뜨릴 수는 없으니까 거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논의가 나오는데 비례대표 수를 좀 줄여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그 줄일 수 없으면은 국회의원 정수를 좀 늘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의들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 두 개가 또 다 벽에 사실상 막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수 300명 넘는 거는 국민적 저항이 있고 뭐 어렵고요. 또 이 우리 비례대표는 직능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줄이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래서 또 야당은 반대하고 그래서 이제 그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지혜를 모으기 위해서 아마 의원총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의원님 소신은 어떻습니까?
노원천 특별부도 그 일리가 있는 이야기고 비례대표 일리가 있다면은 국민 여론에 좀 약을 구해서 정수를 좀 조금이라도 늘리는 부분들은 저는 뭐 국회의원 정수 늘리는 거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조만간 통일도 될 텐데 그러면은 지금 300명 유지하더라도 북한에서 150명 넘게 이제 또 이제 국회의원이 뽑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만 해도 450명인데 우리보다 인구가 뭐 몇 배 많은 일본이나 미국을 볼 때 지금 우리 이 300명 수준이 결코 적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지방의회 권한을 뭐 늘린다든지 지방 분권을 강화해가지고 그래서 균형을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비례대표 축소하는 것은 그건 뭐 현저하게 직능 대표성이 약화되지 않는다면 그건 뭐 검토해 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정답은 없는 거고요. 우선 그 남북 간에 계속해서 이제 접촉하고 작은 것에서부터 이제 합의하고 실천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길밖에는 지금 뭐 방법이 없죠. 이제 거기에서 북한에는 이제 2,500만 가까운 주민이 있고 또 북한을 운영하는 이제 체제가 있지 않습니까? 체제하고 체제 엘리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북한 체제의 생각은 좀 다르겠지만 우리가 볼 때 북한의 주인은 북한 주민입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과 그 접촉이라든지 또 동질성 회복을 위한 이런 노력은 뭐 더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북한 체제, 북한 정권 당국자들하고도 뭐 지금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계속 만나서 접촉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판문점 협상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그 합의만으로 모든 문제가 다 풀렸다 이렇게 확대 해석하는 것은 이제 옳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노동당 창건일을 기해서 북한이 다시 뭐 4차 핵실험이라든지 또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볼 때도 이거는 뭐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이지만 국제사회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뭐 계속해서 제재가 가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이 지혜로운 선택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뭐 그 기대가 과연 실현이 될는지는 잘 저도 좀 걱정이 많습니다. 하여튼 그러나 근본적으로 북한 주민들이 역량이 커져가지고 북한의 변화를 주도하고 또 북한 체제 엘리트들도 이런 그 변화에 순응을 하고 또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돼야 된다 이런 그 자세 전환이 있고 이렇게 되면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 그 과정에서 이제 평화적인 통일도 가능하고 또 뭐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국제사회의 그 목표도 완성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이 내년 11월에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좀 불이 붙기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뭐 10여 명씩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이고요. 그 전까지 많이 거론되던 뭐 힐러리라든지 민주당의 힐러리라든지 공화당의 제 부시 같은 사람들이 지금 사실 고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대선이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 12월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미 있는 경쟁은 내년 아마 이제 여름쯤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저런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고 거론도 되고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 이런 차원에서
아마 윤상현 의원 같은 분이 이제 논평을 한 것 같고, 그것도 뭐 자꾸 질문하니까 자기 생각을 뭐 그냥 평범하게 이야기한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뭐 누구는 되고 안 되고 또 뭐 충청 대망론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그냥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내년에 총선이 있잖아요. 총선은 인물도 많이 교체되고 또 이제 어젠다, 이 의제도 많이 이제 또 새로 변화가 일어나고 또 수많은 이슈도 새로 폭발할 거 아닙니까? 정치 질서가 이제 재편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상에서 시대의 요청이라든지 국민의 여망이라든지 이런 걸 놓고 이제 의미 있는 경쟁이 그때부터 시작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꾸 뭐 과대 해석을 한다든지 또 뭐 어떤 무슨 음모론적 시각에서 해석할 필요는 지금 절대 없다고 봅니다. 이제 지금 민주정치는 정당 민주정치 아닙니까? 중간에 정당이 있잖아요. 정당이 말하자면 그 후보도 결정하고 또 이제 중요한 정책도 결정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결정된 후보가 나가서 이제 선출이 되고 그분들이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당에서 결정된 정책하고 이제 또 뭐 상대 당에서 결정된 정책하고 이렇게 협상을 통해서 뭐가 되지 않습니까? 정치 과정이 이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좋은 대통령이 뽑히려면 우선 정당에서 좋은 후보를 내놓아야 됩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왜냐하면 국민들의 선택권은 거기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뭐 여당이나 야당이나 아직 정당이 상당히 후진 구조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정당에서 이 역량이 튼튼한 이런 후보를 결정하는데 이제 어려움이 있는 게 또 사실이죠. 그리고 또 이제 국민적인 여론이 이제 뭐 정당의 후보 결정에도 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하여튼 이 대통령은 뭐 다른 일이 아니라 국가가 나아가야 될 어떤 목표, 또 그 목표를 성취하는 데 필요한 전략 이런 거를 감당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방향과 목표를 제대로 설정하고 전략을 만들어내려면 아주 비전과 열정, 용기, 결단력 이런 게 이제 움직일 수 없는 제일 큰 미덕입니다. 뭐 다른 미덕도 다 갖추면 갖출수록 다 좋겠지만은 절대 이 말하자면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미덕이 이제 그런 그 비전과 용기, 결단력 이런 것들인데요. 특히 이제 변화가 너무 빠르게 또 너무 이제 폭넓게 이루어지는 시대 아닙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미덕이 더 강력히 요구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다른 나라보다도 훨씬 더 특히 분단을 극복해야 되는 과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대통령이 등장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후보부터 이제 그런 후보들이 결정이 잘 돼야 됩니다. 이제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검증도 이루어지고 또 경쟁이 이루어져서 이제 좋은 대통령이 이제 뭐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잘 하고 계시는데 이 말하자면 우리 경제 위기도 타개하고 또 통일도 빨리 이루어낼 수 있는 이런 그 지도력과 결단력 있는 사람이 다음에 꼭 대통령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헌법을 개정하게 되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과제가 이제 권력 구조 개편이고요. 그밖에 뭐 기본권이라든지 또 통일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내용이라든지 또 이제 경제 쪽도 많은 변화가 있으니까 경제 헌법도 일부 또 손을 좀 봐야 될 거고 이렇게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개헌 과정은 복잡하지 않습니까? 우선 뭐 이건 의회 안에서 이게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고 또 국민 투표에서 국민들이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 개헌을 추진하는 일은
너무나 엄청난 사실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 국민적인 공감대, 또 정파의 이익을 뛰어넘는 그 어떤 공동의 목표,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가능하고, 또 그것도 강력한 리더십이 없이는 추진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 잘못하면은 이 그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것처럼 뭐 논의가 뭐 갈등만 조장하고 뭐 마무리를 못할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 권력 구조는 이제 바꿀 때가 됐죠. 그리고 다른 통일 준비라든지 또 요즘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기본권도 더 세분해가지고 보호해줄 요인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경제 헌법 일부를 바꾼다든지 그런 이제 내용도 있는데 뭐 이제 권력 구조와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지금은 이제 대통령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돼 있고 모든 책임도 다 대통령에게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한편으로는 의회가 점점 힘이 강해져 가지고 옛날에 뭐 대통령의 지시만 따르고 뭐 숫자 다수당의 우위만 가지고 뭐 법이나 뭐 예산이나 이게 통과가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많은 혼란과 비용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그런 필요성은 인정하고 계시지만 워낙 이제 사회 경제적으로 위기 상황이고 이거를 돌파하는 일이 우선 급하다 보니까 이 정말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엄청난 이 과제인 개헌에 손댔다가 지금 시급한 이 경제라든지 이런 사회 통합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무너지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 개헌 작업은 착수를 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소망하는 것은 다음 정권에서는 이제 최우선 과제로 이 권력구조 개편을 비롯한 헌법 개정을 신속하게 국민적인 동의를 얻어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여건은 어느 정도 성숙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방향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프랑스와 같은 분권형 권력 구조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어느 제도든 뭐 완전 무결하고 좋기만 한 건 아니고요. 그렇죠. 우리 현실에 맞게 좀 수정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내정은 의회 중심으로 이제 거기서 이제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가 돼서 움직이고 외정, 외교안보, 국방, 통일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국민의 직선으로 뽑힌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정파를 초월해서 일관성 있게 끌고 나가는 이런 구조가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건 뭐 순전히 제 개인 의견입니다. 국민 여러분, 요즘 정말 걱정이 많으십니다. 우리 아들, 딸들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사회 진출해서 좋은 직장도 얻고 결혼하고 출산도 해야 되는데 지금 특히 청년 고용 절벽이라는 말처럼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의 고통이고 또 나라의 미래 희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 그 밖에 뭐 성장률이 계속 둔화되고 또 불경기가 잘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또 이 장기 침체로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지만 우리 국민은 이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는 위대한 저력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런 위기 상황을 선제적으로 타개하기 위해서 지금 4대 개혁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계신데요. 공공, 노동, 금융, 또 교육, 그리고 그 가운데 특히 노동시장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고
노사정위원회에서 역사적인 대타협도 이루어냈습니다. 제가 당에서 특위위원장을 맡아서 뒷바라지를 하고 있는데 이번 정기국회 안에 여야가 대타협을 이루어서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개혁이 결실을 이루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국민들께서 저희 여야에게 끝없이 격려하고 또 질책도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오늘의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국민들 저력으로 저는 반드시 우리나라가 더 경제도 활성화되고 또 이 고통스러운 분단도 극복을 해서 위대한 통일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